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거창한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겠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 그 다짐은 흐려지고 6월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또다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새해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한양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권력의 정점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고 무수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무엇이 변화를 가로막는지를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들, 자제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큰 뜻을 세우되 허황된 뜻을 경계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당신이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잘못된 다짐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헛된 다짐에 1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의 삶에 진짜 변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황된 목표. 첫 번째로 절대 다짐하면 안 되는 것. 허황된 목표, 허망지지.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뜻을 세움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허망함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뜻을 세우되 발밑에 한 걸음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뜻이 아니라 망상이다. 망상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허황된 목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 당신의 현재 능력, 당신의 현재 조건과 동떨어진 목표를 말합니다. 듣기에는 멋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나쁜 상태로 만드는 독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허황된 목표는 당신에게 착각을 선물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마치 그것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뇌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가 되면 목표는 너무 멀고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현실은 너무 버겁습니다. 결국 당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키웠고 빚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평범하게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23년 새해에 거창한 다짐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사업을 10배로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컨설턴트도 고용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증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은 회사는 그런 변화를 감당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그를 압박했고 현실과의 괴리는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기존 사업마저 소홀히 하게 되었고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년 차에 그는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회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60이 넘어서 무리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년 대비 20% 성장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허황된 목표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절망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허황된 목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구체적인 첫 행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크게 성공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둘째, 과정보다 결과만 있습니다. 1년 안에 체중 30kg 감량은 있지만 매일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는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현재 자원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부족한데 목표만 거창합니다. 정약용은 자제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일을 이루려거든 작은 일부터 완성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첫 걸음을 내딛지 않고 천리를 말하는 자는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래 세운 목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는 막연합니까? 결과만 있고 과정은 없습니까? 내일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는 허황된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거창한 목표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행동을 추가하십시오. 작은 성공의 축적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허황된 목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1년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다짐하면 안 되는 것. 타인 의존적 결심, 의타지심.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배우자가 변하기를,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자는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허송세월하고 결국 원망 속에서 늙는다. 타인 의존적 결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거는 결심입니다. 올해는 자식들이 효도할 것이다. 올해는 남편이 달라질 것이다. 올해는 회사에서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런 다짐들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도 다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는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한가? 첫째,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타인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셋째,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변하지 않았고 타인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도 자신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새해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엄마를 챙겨줄 것이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장모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썼고
딸은 직장 생활과 친구들에게 바빴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서운함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니? 그녀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담을 느꼈고 더욱 멀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고 그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상담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2년 동안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어머니 스스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제는 자녀들이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2년 전에 나는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다짐했다면 지금 어머니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녀들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 의존적 결심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원망으로 가득 채우고 결국 당신이 원하던 것마저 빼앗아갑니다. 타인 의존적 결심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어가 나가 아닙니다. 남편이 할 것이다, 자식이 해줄 것이다, 회사가 해줄 것이다처럼 주어가 타인입니다. 둘째,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감정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구조입니다. 정약용은 다산신문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만들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산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의 새해의 다짐을 돌아보십시오. 그 다짐의 주어가 나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당신의 행복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손에 있습니까? 만약 타인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타인 의존적 결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자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겠다 대신 나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로 바꾸십시오. 남편이 변하기를 바란다 대신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을 찾겠다로 바꾸십시오.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대신 나는 내 능력을 키우겠다로 바꾸십시오.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절대 다짐하면 안 되는 것. 과거 집착의 다짐, 집과진념.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썼습니다. 유배 18년은 내게서 권력을 빼앗았고 명예를 빼앗았으며 청춘을 빼앗았다. 처음 몇 년은 그것을 되찾으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깨달았다. 과거를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는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 집착의 다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사라진 기회를 되돌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전처럼 젊어지겠다. 20년 전 그 꿈을 이루겠다. 옛날 그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다짐들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과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20대였을 때의 체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30대였을 때의 환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40대였을 때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주어지는 기회를,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안정적인 교직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그는 성실한 교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화가가 되었다면. 정년을 2년 앞둔 2025년 새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꿈을 이루겠다. 정년 퇴직하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되겠다. 그는 주말마다 화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퇴직금으로 개인 작업실을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보였습니다. 58세에 시작한 그림 실력은 20대 미대생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미술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신인 화가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38년 전 그 시대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나자 그는 좌절했습니다. 작업실 계약은 했지만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었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30년 교직 경험을 살려할 수 있는 일, 58세의 인생 경험으로 줄 수 있는 가치,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30년 교직 생활은 실패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존경받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실패한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38년 전의 꿈에 집착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8세 교사 출신 작가로서 교육 에세이를 쓰겠다고 다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30년 교직 경험을 살려 온라인 교육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했다면요? 지금 가진 것을 활용했다면 당신은 지금쯤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집착의 다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평가절하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며 결국 현재마저 낭비하게 만듭니다. 과거 집착의 다짐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예전처럼 다시 되돌리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당신이 가진 자원을 무시합니다. 지금의 경험, 지금의 인맥, 지금의 지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20년, 30년 전의 환경과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배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유배는 나에게 시간을 주었고 고독을 주었으며 깊이 사유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500권의 책을 썼다. 만약 내가 계속 과거의 권력을 되찾으려 했다면 이 책들은 없었을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의 다짐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되돌리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까? 예전에 못 이룬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것입니까? 20년 전에 당신이 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당신이 더 나아지려는 것입니까? 만약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거 집착의 다짐입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20대 때처럼 몸매를 되찾겠다 대신 50대에 맞는 건강을 만들겠다로 바꾸십시오. 예전 직장의 영광을 되찾겠다 대신 지금 경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로 바꾸십시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목표로 삼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날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61세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청춘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가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꾸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8년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소.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주었소. 유배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없는 권력 다툼 속에서 늙었을 것이요. 유배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유배가 아니었다면 이 500권의 책은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더하려 한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크게 이루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빼는가에 있다. 잘못된 목표를 빼고, 헛된 기대를 빼고, 쓸데없는 집착을 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황된 목표. 거창하지만 실천 불가능한 다짐은 당신의 1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타인 의존적 결심.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다짐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원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셋째, 과거 집착의 다짐.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는 다짐은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다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잘못된 다짐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변화를 위한 준비다. 쓰레기를 버려야 보물을 담을 공간이 생기듯 잘못된 다짐을 버려야 올바른 다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혜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더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빼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다짐으로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만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할 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해 다짐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잘못된 다짐을 버리는 해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배운 지혜이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새해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